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언제 종료됐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완전히 진압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재석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공소기각 같은 이제 특히 윤석열이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이제 네. 그 동기라든지 아니면 김건희가 얼마만큼 개입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더 밝혀져야 하고 검찰의 백래시 왜냐하면 검찰은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그 주목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 구호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국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구구 정당 또는 준구구 정당으로 가게 되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1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계엄의 밤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냐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1년 전 12월 3일은 충격과 공포였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기쁜 날이 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위해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란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계엄 1주년을 맞아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자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엄의 밤에 무얼 하고 계셨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네. 있다가 네. 핸드폰으로 네. 그 계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하고 밤을 꼴딱 샜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윤석열은 왜 계엄까지 선포해야 했나 궁금해합니다. 지금 와서 볼 때 비상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상사태 또는 내란의 사실 법적인 본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죠. 진짜 본질은 정치 혐오인 것 같아요. 독재적인 성격이나 품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나 사실 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이제 정치 혐오 그리고 반민주적인 성향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폭발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현재도 진압 중인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규정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제 진압되지 않았다,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었을 때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내란이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날 밤에만 진행됐던 게 아니고 사실 언제 종료됐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란이 이제 일단락은 됐는데 내란 세력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건재하고 그 기세가 꺾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압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지규현 재판장에 대한 의심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지규현 재판부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이 직위원 재판부의 그 재판 자체를 연성 재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재판을 연성화하고 있다. 재판이 그 너무 권위적인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권위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거하고 권위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하고는 또 네.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직위원 판사의 재판의 진행 자체는 기존의 그 재판의 진행 방식하고도 전혀 다르고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 재판처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우스갯소리로는 뭐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간의 평가들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는지요? 나름 그래도 중립적으로 그래서 내란 세력들 또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나 윤석열에게도 그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제 네. 외관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선을 넘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도 엄정해야 될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 재판을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진행을 하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을 판결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성 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18일에 만료됩니다. 직위원 재판장이 한 번 윤석열을 풀어줬던 기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지연되면서 또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구속 취소되고 특히나 검찰 쪽에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보면 직위원 재판부에서 직권 구속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특검 쪽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으로서는 언제 선고를 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월 하순, 아무리 빨라도 2월 하순, 3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선고가. 그 전에 1월 18일 전에 선고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직위원 재판부가 직권 구속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법원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재석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선고와 관련해서 예상하는 게 조금 무리긴 하지만 최근 토론회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증언만으로도 내란죄가 넉넉하게 성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뭐 직위원 재판장 때문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재판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토론회에서는 지금 나온 증거들만으로도 넉넉히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사실 내란죄 자체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법리들도 나름 쌓여 있는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내란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12.12.5.18 이제 전두환 노태우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석기 내란 이제 선동으로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났는데, 그 여러 이제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이제 나왔던 여러 법리들을 비추어 봤을 때
특히 12.12.5.18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이제 군사 반란 그리고 내란 수괴 이런 네. 혐의들 이 다 인정이 됐고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윤석열의 내란과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내란죄는 성립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법리들을 이제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직연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지는 전혀 이제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네. 공소기각 같은 이제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연재판부 등등에서 여러 신호들을 이미 보냈는데 내란 법리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심증을 다르게 형성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징후? 그런 네. 신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사실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런 결론은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네. 이제 불가능하죠. 어렵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리고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이 역사가 한 번 있어요. 네. 3.15 부정선거 있고 이승만 네. 이제 하야하고 관련 공무원들이나 경찰들 이제 네. 처벌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법원에서 한번 처벌을 했는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쳤죠.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처벌을 이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로는. 그래서 네. 개헌을 한번 해서 네. 이제 소급 입법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부칙만 바꿔서 이제 네. 개헌을 함으로써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리고 처벌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네. 그 역사가 한번 반복이 될지 아니면 이번엔 현명하게 처리를 할지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내담 가담자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그 한덕수는 지금 이제 구형이 되어 있죠. 네. 그래 15년 구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예측은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과거 이제 주영복 장군 예가 있기 때문에 김용현,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상원 같은 네. 경우에는 중형을 받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나왔고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중하고. 민주당 주도로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도 만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네. 좀 늦었죠. 뭐 네.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1심이 하기 전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1심 내란 전담 재판부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네. 지금 있고, 그 위헌 논란도 네. 없지 않아 있지만 2심부터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법 왜곡과 관련된 그 수요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는 기소에 개입할 수도 네. 있고 재판에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 오용해서 네. 왜곡할 가능성이 있죠.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제 김건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마무리로 가는 수순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새 특검 다 굉장히 열심히 네. 하셨고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실 수는 있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혐의도 많았고 너무 많았죠. 그렇죠. 너무 네. 많았고 중간에 계속해서 이슈가 터져 나오고 네. 증거가 계속 현출이 되고 이제 하면서 일이 점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좀 한계를 갖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임성근 이제 한 명만 네. 이제 구속이 됐다 이제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구속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잘못된 관행 아닌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대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동의하시나요? 그거 동의하기가 좀 물론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네. 돼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측면들, 특히 윤석열이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이제 네. 그 동기라든지 아니면 김건희가 얼마만큼 개입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더 밝혀져야 하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 네. 문제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걸 다시 법을 만들어서 네. 일반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 체제를 너무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것 네. 같고요. 박근혜 정부 이제 끝나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작했을 때 거의 정권 전반부는 네. 다 이제 적폐청산 한다고 네.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내란을 청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검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제2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반대로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추진되는 검찰 개혁은 기본적인 방향은 틀리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인 분리 이 방향은 맞고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도 신설을 하는 이제 방향으로 큰 틀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맞는데 네. 그 디테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있고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이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그 디테일들 주된 쟁점들인데 흔히들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정권 송치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굉장히 전문적인 쟁점들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은 네. 검찰의 백래시. 왜냐하면 검찰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해왔던 이제 집단.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뭐 표출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정권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또 초기이고 그렇죠. 그래서 숨 죽이고 있을 네. 텐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생각지 못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들고 캐비넷 뒤져서 또 가져오는 것인가요? 그렇죠. 네. 검찰 캐비넷 굉장히 유명한 그 캐비넷을 뒤져서라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과거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그런 그 이슈들을 꺼내서 전국을 흔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그 주목해야 될 시점 아닌가 네. 싶습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그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정부 여당과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법개혁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대법원장 중심으로 네. 법원 체제가 사실상 독재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구조를 가지고 네. 있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계속해서 전체 법원 조직에 가해지는 요 구조로는 법원 개혁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법원행정처가 개혁되거나 다른 조직으로 대체돼야 된다. 예전에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네. 이후에 뭐 여러 대안들이 나왔고 네. 가장 유력한 대안이 이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비법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사법권과 이제 사법행정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힘 의원 25명이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장동욱 대표는 계속 계엄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탄핵 반대가 국힘의 당론이었고, 네. 그리고 그 당론은 지금까지 철회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국힘은 여전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나 비상계엄 문제는 그 헌정을 파괴한 범죄이고, 네.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게 책임 있는 정당에서 과연 헌정 파괴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자명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나를 밟고 일어서라 라는 옥중 메시지도 냈다고 해요. 비상계엄을 계기로 극우들이 결집을 했고 이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 이처럼 제1야당이 극우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힘 전체가 다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두려운 건 뭐냐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극우 세력들이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쪽의 주요 인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구구적인 시각을 반영하게 되면 이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신호일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본청 앞에서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 구호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윤석열이다. 네. 뭐 이런 식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국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구구 정당, 또는 준구구 정당으로 가게 되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시면서 향후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란 재판과 그다음에 검찰 사법 개혁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년 동안 시민들이 그리고 특히 언론이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 네. 부분이 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나 이제 법원이 잘못 서 있을 경우에 아예 민주주의가 갑자기 붕괴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민주주의에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민주화의 수준에 한참 그 미달하는 수준이란 점을 보게 된 것 같고, 이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뭐 엘리트 의식에 사실 찌들어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이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철의 삼각처럼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카르텔들이 있고 그래서 내부 민주화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반민주 세력들의 재민주화 뭐 이런 네.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반민주적인 세력들과 이미 민주적인 의식들이 성숙한 시민들 간의 네. 싸움이 내년에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룬 국가입니다. 그 힘은 계엄의 밤에 여의도 앞으로 모여든 그리고 추운 겨울에 탄핵 광장을 지킨 시민들에게서 나왔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감이라면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의 민주주의가 제도로 안착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재명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에 포섭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등이 이제 문제되는 이제 상황이 닥칠 텐데 검찰 엘리트들이 네. 로비를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포섭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본인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란을 종식하고 완전히 진압하는 기준은 뭘까?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법을 바꾸는데 치적에 정점을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검찰에 포섭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것 같고 네. 그게 정권 후반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네. 이제 검찰에 대한 이제 너무 급속한 조치들을 취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패착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 검찰도 그 부분이 약한 고리라는 점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타협을 하려고 한다거나 역으로 이제 강하게 수사를 뭐 재개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처분을 한다거나 한 식으로 해서 검찰의 힘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란 수사나 이제 재판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인 것 같아요. 뭐 수사가 이제 여론에 따라 가는 건 아니고 또 재판도 여론에 따라 가는 건 아닌데 그건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수사나 재판은 여론이나 정치적인 상황 등등에 네.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그리고 감시 이게 네. 필수다. 1년 전에 무엇을 했냐 고백하자면 1년 전 그 시간에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의해서 깨어나서 밤새 언론이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기자들과 함께 뜬 눈으로 지샜는데요. 이처럼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킨다라는 게 1년 지나서도 여전한 교훈이고 저희는 계속 깨어 있어야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내란을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